고한년을 걷어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이 도둑년이!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며느리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입술이 터져 피가 흘러내렸지만 아무도 막아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짐을 길바닥에 내던지고 다른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수군거렸고 10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단 하루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자기 가게 앞에서 그녀는 쫓겨나 맨발로 빗속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 앞에 나타난 의문의 검은 세단. 그 절망의 끝에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시 구르기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고마운 마음을 담아 그쪽으로 큰절 올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낡은 탁상 시계가 째깍거리다 못해 날카로운 알람을 쏟아냈습니다. 미정은 이불 밖으로 손을 뻗다가 저절로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밤새 퉁퉁 부어오른 손가락 마디마디가 뻣뻣하게 굳어 있었거든요. 주먹을 쥐었다 펴기를 몇 번, 겨우 손에 감각이 돌아오자 미정은 소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장 얼음 창고 앞에 도착하니 철문 사이로 하얀 냉기가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미정은 장갑이 젖는 줄도 모르고 차곡차곡 쌓인 생선 상자들을 들어 올려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스티로폼 상자에서 녹은 얼음물이 손목을 타고 흘러내릴 때마다 손끝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저렸지만 미정은 이를 악물고 상자를 쌓아 올렸습니다. 10상자, 20상자. 리어카가 삐걱거리며 무게를 견뎌냈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깊이 배어든 작업복을 걸치고 미정은 아직 어둠이 거치지 않은 시장 골목을 홀로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미정의 그림자만 길게 늘어졌고 리어카 바퀴가 젖은 바닥을 구르는 소리만이 텅 빈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시간 이 골목을 걷는 사람은 언제나 미정 혼자였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한 미정은 익숙한 동작으로 녹슨 셔터를 끌어올렸습니다. 기익 하는 금속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죠. 미정은 앞치마를 두르고 도마 앞에 섰습니다. 칼을 집어들고 생선의 배를 가르자 내장이 미끄러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10마리, 20마리. 미정의 손은 거침없이 움직였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으니까요. 사실 이 생선 가게는 누가 뭐래도 미정의 것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 미정은 이 시장 바닥에서 10년을 구르며 한 푼 두 푼 돈을 모았습니다. 남들이 잠든 새벽에 일어나 생선을 날랐고 남들이 퇴근한 밤에도 가게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피와 땀으로 모은 돈으로 이 가게를 직접 인수했고 등기부등본에 찍힌 이름도 오롯이 미정의 것이었습니다. 미정은 가게 한쪽 벽에 붙어있는 자가점포 허가증을 걸레로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자신의 이름 석자를 바라보며 미정의 입꼬리가 살며시 올라갔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미정에게 이 가게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기 이름이 적힌 것이었으니까요. 이 작은 가게가 미정에게는 전 재산이자 삶의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 남편 기수는 미정이 새벽부터 땀을 흘리며 장사 준비를 하는 동안 안방에서 느긋하게 몸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기수는 미정이 나간 것을 확인하자마자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 서랍 깊숙한 곳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양말 뭉치 사이에 숨겨둔 비상금 봉투, 미정이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한 장, 두 장 모아둔 그 돈이었습니다. 기수는 봉투를 펼쳐 5만 원짜리 몇 장을 뽑아내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기수는 핸드폰을 귀에 대고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유나야,
오늘 저녁에 호텔에서 보자. 응, 내가 다 준비할게. 내연녀 유나와의 통화를 마친 기수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며 능글맞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미정에게 짧은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친구 부친상이라 늦을 것 같다. 밥 차려놓지 마라. 미정이 새벽부터 생선 비린내를 맡으며 가게를 지키는 동안 기수는 화려한 정장에 향수까지 뿌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호텔 로비에 먼저 도착한 기수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여유롭게 유나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유나가 나타나자 기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유나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반짝이는 금빛 목걸이였습니다. 미정이 새벽마다 얼음물에 손을 담그며 번 돈으로 산 것이었죠. 유나가 목걸이를 매만지며 입술을 비죽 올렸습니다. 자기 와이프는 이런 거 있는 줄도 모르지? 시장에서 생선이나 만지고 있을 텐데. 기수가 유나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킥킥거렸습니다. 그 순간 미정은 가게에서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고개를 숙여가며 생선을 팔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기가 번 돈으로 다른 여자에게 목걸이를 사준다는 사실을 미정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시어머니 경자는 가게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서더니 미정이 가게 안쪽에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아침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멸치볶음, 김치찌개, 달걀말이. 새벽에 장사 준비를 하면서도 시어머니 밥상만큼은 빠뜨리지 않았던 미정의 정성이 담긴 상이었습니다. 경자는 젓가락으로 반찬을 톡톡 건드리더니 미간을 잔뜩 구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먹을 반찬이야? 비린내가 여기까지 올라온다. 미정이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다시 차려드릴까요? 하지만 경자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너 같은 고아가 우리 아들 발목을 잡아서 이 모양이다. 부모도 없는 것이 어디서 기술을 꼬셔가지고 이 꼴로 살게 만들어? 고아. 그 한마디가 미정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몇 년을 들어도 익숙해지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미정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미정은 고개를 더 깊이 숙여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감추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눈이 있었으니까요. 경자가 투덜거리며 자리를 뜨고 나서야 미정은 겨우 숨을 내쉬었습니다. 상위에 남은 잔반들, 경자가 젓가락으로 찔러놓은 반찬들을 미정은 한쪽으로 모아 대충 입에 넣었습니다.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곧 점심 손님들이 밀려올 시간이었으니까요. 미정은 다시 도마 앞에 섰습니다. 칼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미정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다시 생선의 배를 갈랐습니다. 비린내 나는 이 가게가 자신의 전부라는 것을 미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미정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이 작은 가게를 둘러싸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어떤 끔찍한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 그리고 이 가게가 미정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폭풍의 눈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 무렵 시장 골목마다 이상한 소문이 바람처럼 퍼지고 있었습니다. 최고건설이라는 대기업이 이 일대를 전면 재개발한다는 이야기였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상인들도 구청 앞에 재개발 예정 안내문이 붙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보상금이 수억이 넘을 거라 했고, 누구는 새 상가에 입주할 수 있다며 들떴습니다. 시장 전체가 기대와 불안 사이에서 출렁이는 나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에 가장 빠르게 귀를 세운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경자였습니다. 시어머니 경자는 소문을 듣자마자 시장 번영의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좁은 사무실 안에서
시어머니 경자는 번영의 간사를 붙잡고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보상금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누구한테 나오냐고. 간사가 서류를 뒤적이며 답했습니다. 보상금은 가게 명의자한테 나갑니다.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가게 명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 경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미정의 생선가게는 미정 본인 명의였으니까요. 재개발 보상금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지금 상태로는 한 푼도 시어머니 경자의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경자는 입술을 질끈 깨물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시어머니 경자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남편 기수를 안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방문을 닫고 목소리를 낮춘 시어머니 경자의 얼굴에는 다급함과 탐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기수야, 재개발 보상금이 가게 명의자한테 나간대. 지금 그 가게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 줄 알아? 남편 기수가 머쓱한 표정으로 고개를 긁적였습니다. 미정이 명의 아니야? 시어머니 경자가 이를 갈 듯 내뱉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한연 명의로 된 가게부터 어떻게든 뺏어야 해. 안 그러면 보상금 수억이 다 그것 손에 들어가. 남편 기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보상금이라는 단어 앞에서 남편으로서의 양심 따위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남편 기수는 두 주먹을 불끈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보상금만 있으면 우리 빚도 갚고 새 삶을 살 수 있다.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시어머니 경자가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며느리의 전 재산을 빼앗을 궁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밖에서 생선을 손질하고 있을 미정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 기수는 미정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화장실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수돗물을 틀어놓고 내연녀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나야, 나 이제 곧 시장 바닥생활 청산한다. 재개발 보상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거든. 그 돈이면 너랑 살 집도 구하고 뭐든 할 수 있어. 내연녀 유나가 전화기 너머로 달콤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그럼 강남 쪽으로 알아봐. 나 강남 살고 싶어. 남편 기수는 아직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이미 수억을 손에 넣은 사람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아내가 10년간 피땀 흘려 일군 가게를 빼앗아 다른 여자와 새 삶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에 남편 기수는 단 한순간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 경자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미정이 배달을 나간 틈을 타서 시어머니 경자는 가게 주방 서랍을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행주 및 앞치마 주머니 안, 금고 옆 선반 위. 시어머니 경자의 손이 찾고 있는 것은 미정의 인감 도장이었습니다. 가게 명의를 바꾸려면 인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어머니 경자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인감을 찾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경자는 혀를 차며 물러났지만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편 이 시장을 재개발하려는 최고건설의 강명권 회장은 그 시각 본사 집무실에서 홀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의 화려한 야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지만 강 회장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사진 한 장, 젊은 시절 아내의 품에 안겨 있는 갓난아이의 사진만이 강 회장의 시선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강 회장이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내 딸이 살아있다면 꼭 이 시장 근처일 것 같다. 그때 마지막으로 내 손을 놓친 곳이 그 근처였으니까 30년이었습니다. 아내의 장례식장에서 정신이 없는 틈에 어린 딸의 손을 놓친 지 30년.
그 뒤로 강 회장은 전국 방방곡곡을 뒤졌지만 딸의 흔적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포기하라고 했지만 강 회장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재개발 사업지를 이 시장 일대로 정한 것도 사업적 판단 못지않게 딸에 대한 신락 같은 희망이 작용한 것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수행 비서를 불러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재개발은 내가 직접 현장을 돌며 관리하겠다. 상인 한 사람 한 사람 빠뜨리지 말고 전부 만나볼 수 있게 일정을 잡아라. 비서가 고개를 숙이며 물러났고 강 회장은 다시 사진 속 아이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사진 속 갓난아이의 발목에는 작은 푸른 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 푸른 점을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침통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 그날 아내의 관 앞에서 잡았던 어린 딸의 작은 손의 그 감촉이 아직도 손바닥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 시어머니 경자에게 기묘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미정에게 반찬 투정에 온갖 구박을 일삼던 시어머니 경자가 어느 날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가게 문을 닫고 지친 몸을 끌며 집에 돌아온 미정의 눈앞에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식탁 위에 갈비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경자가 직접 차린 것이었죠. 미정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시장 일이 보통 일이 아닌데 내가 너무 모질게 했어. 미정은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결혼한 이래로 시어머니 경자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미정은 어리둥절한 채로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갈비찜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을 바라보다가 미정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미정은 고개를 돌려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미정에게 시어머니의 따뜻한 한마디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로였습니다. 아무리 구박을 받아도 미정이 이 집을 떠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시어머니도 마음을 열어줄 거라는 그 작고 간절한 기대. 시어머니 경자가 건넨 갈비 한 점이 미정에게는 그 기대가 드디어 이루어지는 순간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 경자의 눈빛은 미정이 고개를 돌린 사이에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미정의 경계심을 풀기 위한 연극이었습니다. 따뜻한 밥상도 고마운 말도 전부 미정의 인감도장과 가게 명의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포석이었던 것이죠. 그날 밤 미정이 피곤에 지쳐 깊은 잠에 빠진 뒤 시어머니 경자는 소리 없이 미정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미정의 고른 숨소리를 확인한 시어머니 경자가 발끝을 세우고 한 발 한 발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 경자의 손이 미정이 벗어놓은 앞치마 주머니 안으로 스르르 들어갔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금속이 닿았습니다. 금고 열쇠였습니다. 시어머니 경자는 열쇠를 조심스럽게 빼내어 미리 준비해둔 밀랍에 꾹 눌러본을 떴습니다. 숨을 참고 있던 시어머니 경자의 이마에 땀이 맺혔지만 손놀림은 놀라울 만큼 침착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열쇠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편 기수에게 시어머니 경자가 밀랍 틀을 보여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 기수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같은 시각 남편 기수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도박 비톡촉 전화였습니다. 남편 기수는 복도 끝으로 걸어가 목소리를 낮추면서도 기세등등하게 내뱉었습니다. 야, 기다리라니까. 재개발 보상금 곧 나온다고. 그때 한꺼번에 갚을 테니까 닥치고 기다려.
전화를 끄는 남편 기수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도박빚이 이미 수천만 원을 넘어선 상황이었습니다. 카드빚에 사채빚까지 남편 기수에게는 미정의 가게를 빼앗는 것 외에는 이 수렁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 경자와 남편 기수는 안방에 머리를 맞대고 앉아 마지막 시나리오를 완성했습니다. 단순히 가게 명의를 넘기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시어머니 경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예 이전이고 뭐고 그것을 완전히 쫓아내야 해. 시장에서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야 돼. 남편 기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시어머니 경자의 입꼬리가 섬뜩하게 올라갔습니다. 도둑 누명을 씌우는 거야. 내가 돈을 그것 주머니에 넣고 내가 상인들 앞에서 뒤지면 돼. 도둑이라는 소문 한번 퍼지면 이 시장에서 그것은 끝이야. 남편 기수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좋아라고 대답했습니다. 자기 아내에게 도둑 누명을 씌워 길거리로 내쫓겠다는 계획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머리를 맞댄 채 미정에게 돈을 몰래 넣을 동선과 타이밍, 상인들 앞에서 뒤지는 순서까지 빈틈없이 짜맞추었습니다. 미정은 그 시각 내일 새벽에 올릴 셔터를 생각하며 고단한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을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옆방에서 자신의 삶을 무너뜨릴 함정을 파고 있다는 것을 미정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유독 하늘이 맑았습니다. 시장 골목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오고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활기차게 울려 퍼지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미정은 여느 때처럼 새벽부터 가게를 열고 생선을 손질한 뒤 단골 식당 3곳에 배달을 나갔습니다. 리어카에 스티로폼 상자를 가득 싣고 시장 골목을 빠져나가는 미정의 뒷모습이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자 시어머니 경자가 가게 안에서 슬며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 경자는 좌우를 살핀 뒤 가게 안쪽 금고 앞으로 성큼 다가갔습니다. 며칠 전 밀랍으로 본을 떠만든 복제 열쇠를 꺼내 금고에 넣자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미정이 한 달간 장사해서 모은 현금 500만 원과 수표 뭉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경자의 눈이 탐욕스럽게 빛났습니다. 시어머니 경자는 현금 다발과 수표를 움켜쥐고 자신의 허리춤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금고 문을 다시 잠그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가게 구석 의자에 앉아 미정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뒤 시어머니 경자의 핸드폰에 남편 기수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미정이 배달 끝나고 돌아오는 중. 시어머니 경자는 입꼬리를 올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정이 가게 앞에 리어카를 세우고 빈 상자를 내리는 사이 시어머니 경자는 미정의 뒤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미정이 상자를 쌓느라 허리를 굽힌 바로 그 순간 시어머니 경자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미정의 앞치마 주머니 깊숙한 곳에 빳빳한 돈뭉치가 밀려 들어갔습니다. 미정은 상자를 나르느라 정신이 없어서 자기 주머니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경자가 뒤로 물러서며 숨을 고른 것은 찰나였습니다. 바로 다음 순간 시어머니 경자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가게 바닥에 주저앉으며 대성통곡을 시작했습니다. 가슴을 치고 머리를 쥐어뜯고 온 시장이 떠나갈 듯한 울음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내 돈 500만 원이 없어졌어. 내 가방에 넣어뒀는데 누가 훔쳐갔다고. 그 소리에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생선가게 앞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시어머니 경자는
상인들이 충분히 모인 것을 확인하고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미정을 가리켰습니다. 저것이 아까 내 가방 주변을 서성거렸어. 내가 분명히 봤다고. 저것 말고는 내 가방 옆에 온 사람이 없어. 미정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미정은 두 손을 내저으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침부터 배달 다녀왔잖아요. 어머니 가방에는 손도 대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경자는 미정의 말을 들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경자가 벌떡 일어서더니 미정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시어머니 경자의 거친 손이 미정의 앞치마 깃을 움켜잡고 잡아당겼습니다. 미정이 뒤로 비틀거리는 사이 시어머니 경자가 미정의 앞치마 주머니를 뒤집어 흔들었습니다. 투둑. 빳빳한 돈뭉치가 앞치마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5만 원짜리 지폐 다발이 가게 바닥에 흩어지는 것을 본 상인들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정은 바닥에 떨어진 돈뭉치를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자기 주머니에서 이 돈이 왜 나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이 돈이 왜 제 주머니에 있는지 저도 몰라요. 믿어주세요, 어머니. 미정이 두 손을 모아 시어머니 경자에게 빌었지만 돌아온 것은 시어머니 경자의 손바닥이었습니다. 찰싹. 미정의 왼쪽 뺨에 불이 붙었습니다. 미정의 고개가 옆으로 꺾이기도 전에 시어머니 경자의 손이 다시 날아왔습니다. 찰싹. 이번엔 미정의 오른쪽 뺨. 시어머니 경자는 미정의 뺨을 연달아 갈기며 거품을 물었습니다. 미정의 입안에서 피비린내가 번졌고 입술이 터져 붉은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시어머니 경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정의 머리채를 두 손으로 휘감아 잡고 아래로 끌어당겼습니다. 미정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자 시어머니 경자가 미정의 얼굴 바로 앞에서 이를 드러내며 악을 썼습니다. 고아를 걷어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내 아들 밥벌이하는 가게에서 돈을 훔쳐? 이 도둑년이, 이 뻔뻔한 것. 미정의 머리카락 사이로 시어머니 경자의 손가락이 파고들었고 미정은 두피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입에서 나온 것은 비명이 아니라 억울함에 젖은 호소였습니다. 어머니, 저 안 그랬어요. 정말이에요. 제발 한 번만 제 말을 들어주세요. 그때 가게 밖에서 남편 기수가 나타났습니다.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남편 기수는 가게 안쪽 창고에서 미정의 낡은 짐 가방을 끌고 나왔습니다. 미정이 결혼할 때 가져온 세상에서 하나뿐인 낡은 가방이었습니다. 남편 기수는 그 가방을 가게 밖 길바닥으로 사정없이 내던졌습니다. 가방이 아스팔트 위에서 뒹굴며 지퍼가 터졌고 안에 들어있던 옷가지와 낡은 사진 몇 장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남편 기수가 미정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너 같은 도둑이랑은 한시도 못 산다. 당장 나가. 미정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시어머니 경자의 폭력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마저 자기 편이 아니라는 사실이 미정의 마지막 버팀목을 무너뜨렸습니다. 미정이 떨리는 손으로 남편 기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나 정말 안 그랬어. 당신이라도 내 말 좀 믿어줘. 제발. 남편 기수는 미정의 손을 내려다보더니 발로 매정하게 걷어찼습니다. 미정의 손이 풀리며 가게 바닥에 이마를 부딪혔습니다. 남편 기수의 눈에는 미정에 대한 연민이라고는 티끌만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남편 기수가 시장 입구 쪽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골목 끝에서 기다리고 있던 내연녀 유나가
하이힐 소리를 또각또각 울리며 걸어왔습니다. 남편 기수는 상인들과 미정이 보는 앞에서 내연녀 유나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내연녀 유나가 미정을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고 남편 기수는 내연녀 유나의 어깨에 팔을 두른 채 미정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미정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안고 있는 모습이 눈앞에서 아른거렸지만 그것이 현실인지 악몽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미정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삼키느라 목이 메었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상인들의 수군거림이 미정의 귀를 찔렀습니다. 겉으론 착한 척하더니 도둑이었네. 그러게 사람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 시어머니가 불쌍하지. 며느리한테 돈을 도둑 맞다니.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미정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10년 넘게 이 시장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쌓아온 신뢰가 단 몇 분 만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지만 아무도 미정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경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 앞에 종이 한 장을 척 붙이더니 매직펜으로 굵직하게 써내려갔습니다. 남의 물건 손대는 자 출입 금지. 시어머니 경자는 그 종이를 가게 셔터 한가운데에 테이프로 붙이고 팔짱을 낀 채 미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미정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가게, 10년간 피땀 흘려 일군 자신의 전부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그 안으로 한 발짝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경자가 문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고 남편 기수는 이미 내연녀 유나와 함께 사라진 뒤였으니까요. 미정이 가게 셔터 앞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바닥에 댔습니다. 입술에서는 피가 흐르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지고 앞치마는 찢어져 있었지만 미정에게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처럼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미정의 입에서 찢어지는 듯한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가게는 내 가게잖아요. 내 이름으로 된 내 가게라고요. 왜 나를 내쫓는 거예요? 왜? 하지만 시어머니 경자는 셔터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끼익, 녹슨 쇠가 긁히는 소리가 시장 골목에 울려 퍼졌고 셔터가 바닥에 닿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미정의 세계가 닫혔습니다. 미정의 눈앞에는 차가운 철제 셔터만이 남았습니다. 시장 골목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각자의 가게로 흩어졌고 아무도 미정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셔터 앞에 주저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방에서 빠져나온 낡은 사진 한 장이 바람에 날려 미정의 무릎 위에 떨어졌습니다. 가게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자기 자신의 사진이었습니다. 미정은 그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집어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부모 없이 자랐습니다. 의지할 곳 하나 없이 이 시장 바닥에서 맨손으로 삶을 일궜습니다. 그래서 이 가게가 미정의 전부였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이 가게 하나만큼은 빼앗아가지 못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자기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적힌 등기부등본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자기 이름이 적힌 그 가게 앞에서 미정은 쫓겨난 사람이 되어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미정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처참한 바닥에서 미정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운명의 실이 이미 풀리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아까까지 맑았던 하늘에 먹구름이 밀려들더니 미정의 머리 위로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후두둑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순식간에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장대비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하늘마저 미정의 편이 아닌 것처럼 빗줄기는 거세지기만 했습니다. 미정은 셔터 앞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바닥에 흩어져 있던 짐 가방을 주워들었지만 이미 가방은 흥건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지퍼가 터진 가방 안으로 빗물이 쏟아져 들어갔고 미정이 그나마 가진 것의 전부였던 옷가지와 사진 몇 장이 진흙탕 물에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무릎을 꿇고 앉아 젖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가게 앞에서 찍은 사진, 결혼식 날 어색하게 웃고 있는 자기 모습이 담긴 사진, 빗물에 번져가는 사진 속 자기 얼굴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미정은 젖은 가방을 가슴에 안고 가게 셔터 앞으로 다시 다가갔습니다. 주먹으로 셔터를 두드렸습니다. 쿵, 쿵, 쿵. 차가운 철판이 미정의 손마디에 부딪힐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울렸습니다. 어머니, 제 가게잖아요. 제 이름으로 된 가게란 말이에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비가 너무 많이 와요. 미정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미정의 턱을 타고 흘러내렸고 터진 입술의 피가 빗물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미정은 셔터를 두드리고 또 두드렸습니다. 손마디가 벌겋게 부어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셔터 안쪽이 미정의 전부였으니까요. 그때 가게 2층 창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경자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 경자는 미정을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검은 봉지를 창밖으로 쏟아부었습니다. 생선 내장 찌꺼기와 음식물 쓰레기가 빗줄기와 함께 미정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비린내 나는 내장 조각이 미정의 머리카락에 걸리고 끈적한 국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경찰 부르기 전에 꺼져라. 도둑년한테 자비는 없어. 시어머니 경자가 차갑게 내뱉고 창문을 닫았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들어 닫힌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리카락에서 생선 비린내가 빗물에 씻겨 내려가고 있었지만 미정에게는 그것을 닦아낼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셔터가 갑자기 반쯤 올라갔습니다. 미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가 한 줄기 기대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셔터 안에서 나온 것은 시어머니 경자가 아니라 남편 기수였습니다. 남편 기수는 셔터 밖으로 나오자마자 비를 맞으며 무릎 꿇고 있는 미정의 가슴팍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미정의 몸이 뒤로 나가떨어지며 골목 한쪽에 고여있던 무릉덩이에 처박혔습니다. 등이 먼저 바닥에 부딪혔고 탁한 빗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미정이 기침을 하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남편 기수는 이미 미정의 짐 가방을 발로 걷어차고 있었습니다. 가방이 시장 끝 쓰레기 더미 쪽으로 굴러갔고 안에 남아있던 옷가지들이 빗물에 흩어졌습니다. 남편 기수가 미정을 내려다보며 이를 드러냈습니다. 다시 나타나기만 해봐. 알아들었어? 남편 기수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몇 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던지는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차가웠습니다. 남편 기수는 미정에게 등을 돌리고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셔터가 내려오고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 기수의 비웃음 섞인 콧소리가 셔터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가게 안은 미정이 쫓겨난 것이 축제라도 되는 것처럼 환했습니다. 시어머니 경자가 술과 비싼 안주를 차려놓고 남편 기수와 내연녀 유나에게 술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미정의 가게 인감 도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경자가 인감을 손가락으로 톡톡 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 기수가 내연녀 유나의 잔에 술을 채우며 장담했습니다. 내일 당장 이 가게 명의 내 이름으로 바꿀 거야. 재개발 보상금까지 합치면 우리 인생 확 바뀐다. 내연녀 유나가 술잔을 들며 킥킥거렸습니다. 역시 오빠가 최고야. 그 시장 아줌마는 이제 어디서 뭐라고 살까? 시어머니 경자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디서 뭘 하긴 고아가 갈 데가 어디 있어. 길바닥에서 굶어 죽든 말든 우리가 알 바 아니지.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정이 10년간 새벽마다 일어나 닫고 가꾼 가게에서 미정을 내쫓은 사람들이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미정은 시장 골목을 정처 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빗줄기가 미정의 온몸을 적셨고 차가운 바람이 젖은 옷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미정의 다리가 몇 번이나 휘청거렸습니다. 발이 미끄러져 무릎이 바닥에 부딪혔다가 겨우 일어서서 다시 걸었다가 또 비틀거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갈 수 있는지 미정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친척도 없었으니까요. 세상에서 미정에게 문을 열어줄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시장 끝 경비실 앞을 지나는데 경비원이 우산을 쓰고 나왔습니다. 미정은 잠깐 발을 멈추었습니다. 혹시 경비원이라도 자기를 알아봐주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기대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은 미정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여기서 이러면 안 됩니다. 손님들 다니는데 이게 뭡니까? 나가세요. 경비원이 미정의 어깨를 밀어 시장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미정은 뒤를 돌아보았지만 경비원은 이미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10년 넘게 이 시장에서 얼굴을 맞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둑이라는 누명한 방에 미정은 이 시장에서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시장 정문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때 문득 발밑이 이상하게 차갑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숙여보니 신발 한 짝이 없었습니다. 언제 벗겨진 것인지도 모르겠었습니다. 남은 한 짝마저 물에 젖어 질퍽거렸습니다. 미정은 그 신발도 벗어서 손에 들었습니다. 맨발이 차가운 아스팔트에 닿자 발바닥이 얼음장을 밟은 것처럼 시렸지만 미정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그대로 주저앉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았으니까요. 빗줄기 사이로 미정의 맨발이 아스팔트 위에 찍히고 그 발자국이 빗물에 씻겨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줄줄 흘러내렸고 찢어진 앞치마가 바람에 나풀거렸습니다. 미정은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걸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미정은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시장 뒤편 큰 길에 나섰을 때 빗줄기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정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빗물에 번지는 가로등 불빛뿐이었습니다. 미정의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가고 있었습니다. 시야가 흐려졌고 몸이 앞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그 순간에도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새벽마다 일어나 생선을 날랐고 시어머니의 구박을 묵묵히 견뎠고 남편의 빈자리를 불평 한마디 없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걸까? 왜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걸까? 미정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빗물에 섞여 흘러내렸고 미정의 의식이 아득하게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헤드라이트 두 줄기가 번뜩였습니다. 빗길을 가르며 다가오는 검은 세단 한 대.
미정은 그 불빛을 보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피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타이어가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미끄러지며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빗길 위의 사고가 미정의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을 첫 번째 운명이었다는 것을요. 둔탁한 충격이 미정의 몸을 관통했습니다. 미정의 몸이 검은 세단의 보닛 위로 튕겨 올라갔다가 젖은 아스팔트 위로 힘없이 내던져졌습니다. 빗물이 고인 도로 위에서 미정의 몸이 두어 바퀴 굴렀고 찢어진 앞치마 자락이 빗물에 젖어 아스팔트에 달라붙었습니다. 미정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빗줄기만이 미정의 창백한 얼굴 위로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검은 세단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뒷좌석에서 한 남자가 우산도 펴지 않은 채 비를 맞으며 뛰어나왔습니다. 최고건설 강명권 회장이었습니다. 놀란 강 회장은 도로 위에 쓰러져 있는 여자에게 달려가 떨리는 손으로 여자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뒤집어 얼굴을 확인한 순간 강 회장의 숨이 멎었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미정의 얼굴, 빗물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은 머리카락, 감긴 눈꺼풀 아래로 길게 뻗은 속눈썹, 강 회장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3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 그 아내의 젊은 시절과 너무나 닮은 얼굴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같은 이마선, 같은 코의 윤곽, 같은 인매. 강 회장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가 30년 전 아내의 관 앞에서 어린 딸의 작은 손이 스르르 빠져나가던 그 순간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 회장이 미정을 두 팔로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미정의 고개가 축 늘어져 강 회장의 팔 위에 걸렸고 입술 사이로 가느다란 숨소리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보시오. 제발 정신 차려보시오. 강 회장이 절규하듯 외치며 비서를 돌아보았습니다. 당장 응급실로 가.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지금 당장. 비서가 급히 차 문을 열었고 강 회장은 미정을 품에 안은 채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검은 세단이 빗길을 가르며 질주하는 동안 강 회장은 미정의 차가운 손을 꼭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미정의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맥박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강 회장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각 시어머니 경자는 미정의 가게 안에서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신청 서류를 탁자 위에 펼쳐놓고 한 칸 한 칸 정성스럽게 채워 넣고 있었죠. 시어머니 경자의 볼펜이 서류 위를 미끄러질 때마다 입꼬리가 점점 더 올라갔습니다. 보상금 예상 금액란에 적힌 숫자가 시어머니 경자의 눈을 반짝이게 했습니다. 가게 안쪽 소파에서는 남편 기수와 내연녀 유나가 명품 카탈로그를 펼쳐놓고 킬킬거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기수가 카탈로그 속 가방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사줄까? 보상금 나오면 이런 거 10개도 살 수 있어. 내연녀 유나가 남편 기수의 팔에 매달리며 웃었습니다. 그 시장 아줌마는 어디 갔을까? 우리가 이렇게 잘 되는데 방해꾼도 없고 완전 인생 역전이다. 남편 기수가 내연녀 유나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낄낄거렸습니다. 미정이 그 고아 갈 데도 없는데 이 비에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아,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지.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미정이 10년간 새벽마다 닦았던 바닥 위에서 미정을 내쫓은 사람들이
미정의 돈으로 산수를 마시며 미정의 미래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시장 골목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인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시어머니 경자의 가게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경자 언니, 큰일 났어. 미정이가 시장 뒤편 큰 길에서 차에 치였대. 그런데 그게 재벌 회사 차래. 시어머니 경자가 볼펜을 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표정이 스치는가 싶더니 시어머니 경자의 눈빛이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입술 한쪽이 미세하게 올라가더니 시어머니 경자가 상인에게 되물었습니다. 재벌차? 어느 재벌인데? 최고건설 회장님 차례. 병원에 실려갔다는데 의식이 없다더라고. 시어머니 경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보상금 서류를 내려놓은 시어머니 경자의 머릿속에서 주파날이 빠르게 튕겨지고 있었습니다. 재벌 회장차에 치였다. 의식불명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시어머니 경자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으로 합쳐지는 데는 단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재벌 차면 합의금이 얼마야? 교통사고에 의식불명이면 억 단위는 기본 아니야? 시어머니 경자가 벌떡 일어서며 남편 기수를 불렀습니다. 남편 기수는 내연녀 유나의 곁에서 카탈로그를 보다가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기수야, 미정이가 재벌 차에 치여서 병원에 실려갔대. 당장 가자. 남편 기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까까지 미정이 죽든 말든 상관없다고 킬킬거리던 남편 기수의 눈에 돈의 빛이 어렸습니다. 남편 기수가 벌떡 일어서며 시어머니 경자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엄마, 이참에 합의금까지 뜯어내면 우린 강남 빌딩 주인 된다. 시어머니 경자와 남편 기수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미정을 쫓아내며 다시는 얼굴도 보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이 합의금 냄새를 맡자 미정의 보호자를 자처하며 달려가는 꼴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한 시어머니 경자는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 미정이 죽든 말든이라고 했던 입에서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경자는 응급실 문 앞에서 바닥에 주저앉으며 가슴을 치고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내 불쌍한 며느리가 이게 무슨 일이야. 제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이런 일이. 간호사들이 달려와 진정시키려 했지만 시어머니 경자는 더 크게 울며 난리를 쳤습니다. 남편 기수도 옆에서 눈을 비비며 연기를 보탰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미정의 가슴팍을 발로 차서 무릉덩이에 처박았던 바로 그 발로 남편 기수는 병원 복도를 안절부절 걸어다니며 걱정하는 남편 행세를 했습니다. 강 회장은 응급실 맞은편 복도 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눈은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 경자와 남편 기수의 통곡을 바라보는 강 회장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새겨졌습니다. 오랜 세월 사업을 하며 수없이 많은 사람을 봐온 강 회장이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눈물과 돈을 노린 가식적인 눈물을 구별하는 것쯤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은 미정이 실려올 때 입고 있던 옷을 떠올렸습니다. 찢어진 앞치마, 한 짝뿐인 신발, 진흙과 생선 비린내가 뒤범벅이 된 행색. 재벌차에 치이기 전부터 이미 미정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강 회장은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통곡하는 사람들이 미정을 그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이라는 것도요. 남편 기수가 강 회장의 비서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남편 기수는 비서의 앞을 가로막고 서더니 턱을 치켜들며 거만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당신네 회장님 차에 이렇게 됐으니 돈으로 해결하시죠. 합의금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빨리 얘기해봐요. 비서가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남편 기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마누라 의식도 못 차리고 있는데 설마 대기업 회장님이 이거 그냥 넘기려는 건 아니겠지? 성에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강 회장이 복도 끝에서 이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편 기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아내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합의금 타령뿐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미정이라는 여자가 어떤 사람들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강 회장은 말하지 않아도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새벽부터 시장에서 몸을 혹사하며 번 돈을 이 사람들이 빼앗고 구박하고 마지막에는 길거리로 내쫓았을 것이라는 짐작이 강 회장의 가슴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강 회장이 비서를 불러 복도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저 사람들의 신상을 전부 조사해라. 남편이라는 자, 시어머니라는 자, 그리고 미정이라는 여자의 과거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전부 파악해와.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 저런 꼴이 되었는지 남김없이. 비서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물러났습니다. 강 회장은 응급실 문 앞으로 걸어가 작은 유리창 너머로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낀 채 누워있는 미정의 얼굴이 형광등 아래에서 창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가슴 한쪽이 먹먹하게 저려왔습니다. 30년 전 잃어버린 딸의 얼굴이 저 여자의 얼굴 위에 겹쳐지는 것 같아서 강 회장은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복도 반대편에서는 시어머니 경자가 통곡 연기를 멈추고 남편 기수와 머리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경자의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기수야, 의식불명이면 합의금이 최소 수억은 될 거다. 재개발 보상금의 합의금까지 우리 이번에 진짜 인생 역전이야. 남편 기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미정이 그것이 이렇게 쓸모가 있을 줄이야. 시어머니 경자와 남편 기수의 웃음소리가 병원 복도에 낮게 울렸습니다. 응급실 안에서 미정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그 순간에도 이 두 사람의 머릿속에는 오직 돈밖에 없었습니다. 응급실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침대 위에 누운 채 산소호흡기를 끼고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심장 모니터에서 삑삑 하는 전자음이 일정한 간격으로 울렸고 링거줄에서 약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미정의 혈관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미정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고 감긴 눈꺼풀 아래로 핏줄이 파랗게 비쳐 보였습니다. 가끔 미정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고통스러운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강 회장에게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갈비뼈 2대가 금이 갔고 왼쪽 무릎 인대가 손상되었으며 머리를 부딪힌 충격으로 뇌에 가벼운 부종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당장 생명이 위험한 상태는 아니지만 의식이 언제 돌아올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 뒤따랐습니다. 강 회장은 의사의 말을 듣는 내내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미정이 일반 병실로 옮겨진 뒤에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병실 한쪽 보호자 의자에 앉아 미정의 얼굴을 바라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사업 일정도 회의도 전부 비서에게 맡겨버렸습니다. 강 회장 자신도 왜 이렇게까지 이 낯선 여자의 곁을 지키고 있는지 온전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여자를 두고 자리를 뜨면 30년 전 딸의 손을 놓쳤던 그때처럼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를 잃어버릴 것 같은 불안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튿날 오전 간호사가 미정의 상처를 소독하기 위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간호사가 이불을 조심스럽게 걷어올리며 미정의 다리 쪽 붕대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은 자리를 비켜주려다가 문득 미정의 왼쪽 발목에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발목 안쪽 복숭아뼈 바로 아래에 동전 크기만 한 푸른 점이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짙은 남색에 가까운 그 푸른 점은 세월이 흘러도 바래지지 않은 채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는 듯이 또렷했습니다. 강 회장의 심장이 멈추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두 눈이 미정의 발목에 박힌 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푸른 점, 강 회장이 30년간 잊지 못했던 바로 그 표식이었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아내의 장례식장, 국화꽃 향이 가득한 빈소에서 강 회장은 조문객들을 맞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2살배기 딸 하늘이는 상주석 옆 작은 이불 위에서 잠들어 있었죠. 강 회장이 조문객의 인사를 받고 고개를 돌렸을 때 이불 위에 하늘이가 없었습니다. 강 회장은 미친 사람처럼 장례식장을 뒤졌습니다. 주차장을, 화장실을, 건물 밖 골목을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이 세상에서 증발하듯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뒤로 강 회장은 전국의 모든 보육원과 입양기관을 뒤졌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넣고 사립 탐정까지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나도록 딸의 흔적은 찾지 못했습니다. 남들은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아마 살아있지 않을 거라고, 이제는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발목에 있던 푸른 점, 태어날 때부터 선명하게 찍혀 있던 그 점만이 강 회장이 딸을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단서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푸른 점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소독을 마치고 나간 뒤 강 회장은 침대 옆으로 다가가 미정의 발목을 떨리는 손으로 만졌습니다. 손끝에 닿는 미정의 피부가 차가웠지만 그 아래의 푸른 점은 강 회장의 기억 속 하늘이의 것과 위치도 크기도 색깔도 똑같았습니다. 강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은 미정의 발목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늘아, 내 딸 하늘이냐? 내가 정말 내 하늘이냐? 강 회장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최고건설의 회장, 수천억 자산가,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대기업의 수장이 병실 침대 옆에서 한 여자의 발목을 붙잡고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30년간 가슴속에 눌러놓았던 그리움과 죄책감과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감정에만 빠져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일어선 강 회장은 곧바로 비서를 불렀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갈라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맡기게. 지금 당장. 강 회장은 누워있는 미정의 머리카락 한 올을 조심스럽게 뽑아 비서에게 건넸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숙이고 나간 뒤 강 회장은 다시 미정의 곁에 앉았습니다. 미정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는 강 회장의 눈에 확신에 가까운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푸른 점만으로는 아직 단정할 수 없었지만 강 회장의 가슴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찾아 헤매던 딸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을요. 그 시각 병원 로비에서는 시어머니 경자와 남편 기수가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합의금 통지가 아직 오지 않는다며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투덜거리고 있었죠. 시어머니 경자가 로비 소파에 떡하니 앉아 병원 매점에서 사온 비싼 과일과 간식을 꺼내 먹으며 남편 기수에게 말했습니다. 합의금이 빨리 나와야 할 텐데 사채업자 놈들이 또 전화할 거 아냐?
남편 기수는 옆에서 캔커피를 마시며 내연녀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나야, 이제 곧 수십억 들어오니까 일 때려치워. 우리 이번에 진짜 대박이야. 내연녀 유나가 전화기 너머로 깔깔거렸습니다. 미정이 병실에서 의식도 돌아오지 않은 채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그 시간, 남편이라는 사람은 다른 여자에게 전화해서 돈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경자는 로비 소파에 기대 앉아 다리를 꼬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정이 그건 명줄도 길다. 차에 치여도 안 죽어. 차라리 죽어버리면 위자료까지 나올 텐데. 시어머니 경자는 혼잣말인 듯 내뱉었지만 그 말은 로비를 지나던 한 사람의 귀에 정확하게 꽂혔습니다. 강 회장의 수행 비서였습니다. 비서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지나가면서 시어머니 경자의 한마디를 빠짐없이 기억했습니다. 비서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내색하지 않고 복도 끝을 돌아 강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시어머니라는 분이 로비에서 미정 씨가 차라리 죽어버리면 위자료까지 나올 거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강 회장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주먹을 꽉 쥔 강 회장의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의식불명으로 누워있는데 죽기를 바라는 시어머니라니. 강 회장의 머릿속에서 미정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의 그림이 점점 선명하게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미정의 침대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자를 바짝 당겨 앉은 강 회장이 미정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미정의 손은 작고 거칠었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에 칼에 베인 상처 자국이 겹겹이 남아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새벽마다 생선을 손질한 손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 손을 오래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미정아, 아니 하늘아. 이제 아빠가 다 해결할게. 아무 걱정 마라. 내가 당한 것들,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돌려줄 테니까.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단단했습니다. 강 회장은 미정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비서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비서실장. 네, 회장님. 재개발 도면 오경자 명의의 생선가게 구역을 빼도록 하게. 비서가 잠시 눈을 깜빡였습니다. 빼라는 말씀은 재개발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뜻이십니까? 그래. 오경자가 그토록 탐내는 재개발 보상금 한 푼도 못 받게 지금 당장 도면 수정 지시해. 비서가 깊이 고개를 숙이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강 회장은 다시 미정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소호흡기 너머로 보이는 미정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이불을 미정의 어깨까지 끌어올려 덮어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비스듬히 내려와 미정의 침대 위를 비추었습니다. 미정은 여전히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지만 미정의 손을 잡고 있는 강 회장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온기가 미정도 모르는 사이에 미정의 차가운 손끝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정은 여전히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채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고 강 회장은 하루도 빠짐없이 미정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 사이 강 회장의 비서실은 쉴 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경자와 남편 기수의 신상, 재산 상태, 도박빚 내역, 내연녀 유나의 존재까지 비서실이 올린 보고서는 날이 갈수록 두꺼워졌습니다. 강 회장은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미정이 그 집에서 어떤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는지가 서류 위에 낱낱이 드러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9% 일치. 강 회장은 결과지를 펼쳐든 채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30년간 전국을 뒤지고 밤마다 딸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살아온 세월이 이 종이 한 장 위에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결과지를 가슴에 꼭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무렵 강 회장은 시어머니 경자와 남편 기수를 서울 시내의 호텔 카페로 불렀습니다. 강 회장이 직접 만나자고 연락했다는 소식에 시어머니 경자와 남편 기수는 눈이 뒤집혔습니다. 드디어 합의금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고 확신한 두 사람은 아침부터 한껏 차려입고 호텔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 경자는 새로 산 정장을 걸치고 남편 기수는 향수까지 뿌리며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호텔 카페는 천장이 높고 샹들리에 조명이 은은하게 빛나는 곳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경자와 남편 기수가 안내를 받아 안쪽 테이블에 앉자 잠시 뒤 강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강 회장의 뒤를 따라 비서 2명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강 회장이 자리에 앉으며 비서에게 눈짓하자 비서가 테이블 위에 고급스러운 가죽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강 회장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합의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경자의 눈이 합의서 첫 장에 적힌 금액에 꽂혔습니다. 시어머니 경자의 입이 벌어졌고 옆에 앉은 남편 기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합의금 50억 원. 시어머니 경자와 남편 기수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 믿을 수 없다는 빛과 환호가 동시에 어렸습니다. 남편 기수의 입에서 숨이 새어나왔고 시어머니 경자는 입술을 깨물며 들뜬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볼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합의금 50억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시어머니 경자가 급히 자세를 고치며 물었습니다. 네. 무슨 조건이든 말씀하세요, 회장님. 이 합의금은 재개발 보상이 완료되는 날 한꺼번에 지급하겠습니다. 재개발이 마무리되어야 저희 쪽에서도 자금 집행이 가능하니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시어머니 경자가 고개를 연신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그 정도야 얼마든지 기다리죠. 회장님 같은 분이 약속하셨으니 저희가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남편 기수도 옆에서 연방 허리를 굽히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까까지 비서에게 거만하게 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50억이라는 숫자 앞에서 남편 기수는 강 회장에게 자동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두 사람의 눈에 타오르는 탐욕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입꼬리 하나 까딱하지 않는 강 회장의 표정 아래로 차가운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호텔을 나선 시어머니 경자와 남편 기수는 발걸음이 땅에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 정문을 나서자마자 시어머니 경자가 남편 기수의 팔을 잡고 흥분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수야, 50억이다. 50억? 재개발 보상금의 합의금까지 합치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남편 기수가 어머니의 손을 맞잡으며 웃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가 부자야. 진짜 부자라고. 그날부터 시어머니 경자와 남편 기수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50억이 곧 들어온다는 확신에 차서 아직 손에 쥔 것이 한 푼도 없는데 이미 부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경자는 시장 상인들을 만날 때마다 턱을 치켜들고 거들먹거렸고 남편 기수는 양복을 새로 맞추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내연녀 유나와 식사를 했습니다. 남편 기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50억이 들어올 것이 확실하다며
사채업자들에게 합의서를 보여주고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천만 원이었던 것이 며칠 만에 수억으로 불어났습니다. 남편 기수는 빌린 돈으로 외제차를 사고 내연녀 유나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하고 강남의 고급 호텔에서 숙박을 하며 흥청망청 돈을 뿌렸습니다. 합의금이 아직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남편 기수의 머릿속에서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시어머니 경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 경자는 시장 주변의 상가 건물들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출을 끼고 사채를 동원해서 건물 3채를 한꺼번에 계약했습니다. 시장 상인들 앞에서 시어머니 경자가 큰 소리로 떠벌렸습니다. 나 곧 대박나. 최고건설 회장님이랑 합의했거든. 50억이 들어온다고. 너희들 다 건물 세 내고 살 때 나는 건물주 한다. 상인들이 반신반의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시어머니 경자는 코웃음을 치며 무시했습니다. 자신이 곧 이 시장의 주인이 될 거라는 망상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 병원에서는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시야가 흐릿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 빛이 눈을 찔렀고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미정이 고개를 천천히 옆으로 돌리자 침대 곁에 앉아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미정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미정이 눈을 뜬 것을 확인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강 회장의 입술이 떨렸고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감정을 억누르며 미정에게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미정이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받아 한 모금 삼키자 강 회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 씨, 몸은 좀 어떻습니까? 미정이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제가 왜 여기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제 차에 부딪혀서 병원에 실려왔어요. 미안합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다가 문득 시어머니 경자에게 쫓겨나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가게 셔터가 내려오던 소리, 빗속에서 맨발로 걷던 기억, 그리고 어둠 속에서 다가오던 헤드라이트.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강 회장은 미정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미정에게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봄날의 꽃밭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미정이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정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분, 제 꿈속에 나오던 분이랑 똑같아요. 강 회장의 심장이 멈추었습니다. 꿈속이라고요? 미정이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요. 꿈에서 어떤 여자분이 저를 안고 노래를 불러주는 꿈을 자주 꿨어요. 얼굴은 늘 흐릿했는데 이 사진을 보니까 그분이랑 똑같아요. 눈매가 웃는 모습이. 이분이 누구예요? 강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한 뒤 강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강 회장은 결과지를 미정의 손에 쥐어주며 30년 동안 삼켜왔던 말을 겨우 꺼냈습니다. 이 사진 속 여자는 내 아내야. 그리고 품에 안겨있는 이 아이가 바로 너다. 미정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결과지를 펼쳐든 미정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99.99% 일치.
글자가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너의 이름은 강하늘이야. 내 딸. 30년 전 내 엄마 장례식장에서 내가 놓쳐버린 내 딸이다. 강 회장이 미정의 발목을 가리켰습니다. 이 푸른 점 태어날 때부터 있었어. 내가 30년간 이 표식만 기억하고 너를 찾아다녔다. 미정은 자기 발목의 푸른 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있던 이 점. 보육원에서 자랄 때도 시장에서 일할 때도 발목에 늘 함께 있던 이 푸른 점. 왜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이 점이 자신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푸른 하늘의 하늘. 강하늘.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고아로 살았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자기 편은 아무도 없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아버지라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30년간 자신을 찾아 헤맸다는 아버지가. 아빠. 미정의 입에서 평생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단어가 터져 나왔습니다. 목이 메어 제대로 소리가 나지 않았지만 강 회장은 그 한마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이 미정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미정의 어깨가 들썩였고 강 회장의 어깨도 함께 떨렸습니다. 부녀가 30년 만에 서로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미정은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더듬더듬 이윽고 터놓은 물줄기처럼 미정은 그동안 시댁에서 당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쏟아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시장에서 일한 것, 시어머니 경자에게 고아라는 말을 들으며 구박받은 것, 남편 기수가 자기 돈을 빼돌려 내연녀 유나에게 갖다 바친 것, 도둑 누명을 씌워 가게에서 쫓겨난 것, 빗속에서 맨발로 걸었던 것. 말할 때마다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에는 점점 힘이 실리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미정의 이야기를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들었습니다. 주먹을 꽉 쥔 강 회장의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올라왔습니다. 이를 악문 강 회장의 턱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분노를 삼키고 미정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인내심 있게 기다렸습니다. 미정이 마지막 말을 마치자 강 회장이 미정의 손을 꼭 잡으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늘아, 잘 들어라. 내가 당한 것들, 내가 반드시 돌려주겠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야. 미정이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파놓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부녀 사이라는 것을 비밀로 지켜야 한다. 지금 섣불리 밝히면 저들이 꼬리를 감추거나 도망칠 수 있어. 내가 조금만 더 참아줄 수 있겠니? 미정은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안에 담긴 것은 분노만이 아니었습니다. 30년간 딸을 찾아 헤매며 쌓인 미안함과 딸이 겪은 고통에 대한 깊은 슬픔과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굳은 의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기다릴게요.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할게요. 강 회장이 미정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미소 안에는 30년 만에 되찾은 딸에 대한 벅찬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노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병실 안으로 스며들어 미정과 강 회장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미정은 아버지의 어깨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어깨에 기대도 괜찮다는 안도감이 미정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시어머니 경자와 남편 기수의 삶은 하루가 다르게 화려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합의금 50억은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50억을 손에 쥔 사람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기수는 사채업자들에게 빌린 돈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검은색 외제차를 뽑아 시장 거리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한 팔을 걸친 채 시장 골목을 천천히 지나가는 남편 기수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우쭐함이 가득했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 도박빚에 쫓겨 사채업자 전화를 피해 다니던 사람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남편 기수는 내연녀 유나를 조수석에 태우고 강남의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명품 매장 앞에 나란히 선 남편 기수가 내연녀 유나에게 팔을 벌리며 말했습니다. 유나야, 나 이제 재벌이나 다름없으니까 마음에 드는 거 골라봐. 뭐든 사줄게. 내연녀 유나가 매장 안을 둘러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가방 하나에 수백만 원짜리를 집어들고 구두를 고르고 옷을 걸쳐보며 카드를 긁었습니다. 남편 기수는 카드 결제 영수증이 쌓여가는 것을 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 전부 고금리 사채라는 사실을 잊은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갚을 생각이 없는 것인지 남편 기수의 머릿속에는 오직 50억이 들어올 미래만이 존재했습니다. 시어머니 경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 경자는 시장 주변 상가 건물 3채에 이어 4번째 건물까지 계약금을 넣었습니다. 대출에 사채까지 동원한 무리한 투자였지만 시어머니 경자는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을 만날 때마다 시어머니 경자는 고개를 빳빳이 치켜들고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나 최고건설 회장님이랑 합의했어. 합의금 50억에 재개발까지 되면 너희 다 내 밑에서 세내고 살게 될 거다. 상인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수군거렸지만 시어머니 경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주 전에 며느리를 도둑으로 몰아 쫓아내던 시어머니 경자가 이제는 시장의 여왕이라도 된 것처럼 거들먹거리며 골목을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병원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병실 침대 위에서 강 회장이 붙여준 변호사와 마주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소개한 변호사는 서울에서 손꼽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가 노트북을 펼치며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미정 씨, 지금부터 시어머니 오경자와 남편 이기수의 범죄 증거를 하나하나 확보해 나갈 겁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빈틈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병실 침대에서 울기만 하던 미정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자신의 진짜 이름을 알게 되고 30년간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로 미정의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확보한 것은 시어머니 경자가 미정의 앞치마에 돈을 찔러 넣었던 날의 증거였습니다. 변호사가 시장 주변의 CCTV를 확인한 결과 가게 앞 골목에 설치된 방범 카메라에 결정적인 장면이 잡혀 있었습니다. 미정이 배달을 나간 사이 시어머니 경자가 금고를 열고 돈을 꺼내는 장면, 그리고 미정이 돌아온 뒤 시어머니 경자가 미정의 뒤에 바짝 붙어 주머니에 손을 넣는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영상을 확인하고 나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무고죄와 절도 혐의 입증이 충분합니다. 시어머니가 자작극을 벌인 증거가 명확하게 잡혀 있어요. 미정은 화면 속에서 자기 주머니에 돈을 넣는 시어머니 경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미정은 고개를 들어 눈물을 삼켰습니다. 울 때는 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변호사는 시장 상인들의 증언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이 쫓겨나던 날 현장에 있었던 상인 4명이 시어머니 경자가
미정의 옷을 강제로 뒤졌다. 남편 기수가 미정의 짐을 길바닥에 내던졌다. 남편 기수가 내연녀를 데리고 와서 미정 앞에서 껴안았다는 진술서에 서명했습니다. 상인들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변호사가 CCTV 영상을 보여주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 경자의 자작극에 속아 미정을 도둑으로 몰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인들의 얼굴에 미안함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증거가 하나둘 쌓여가는 동안 강 회장은 자신의 영역에서 조용히 그물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재개발 최종 도면을 확정하면서 시어머니 경자의 생선가게만을 정확하게 재개발 구역에서 단독 제외시켰습니다. 시장 전체가 재개발 대상에 포함되는 가운데 오직 시어머니 경자의 가게만 쏙 빠진 도면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어머니 경자가 그토록 탐내던 재개발 보상금을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서를 불러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오경자가 매입한 건물들, 대출 연장을 전부 막아라. 은행 쪽에 압력을 넣어서 만기 일에 전액 상환을 요구하도록 해. 비서가 고개를 숙이며 확인했습니다. 경자 측이 상환하지 못하면 건물이 전부 경매로 넘어갑니다. 그게 목적이다. 저들이 빌린 사채까지 합치면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게 될 거야. 스스로 파놓은 구덩이에 스스로 빠지게 만들어라. 강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서리빨 같았습니다. 30년간 자기 딸을 구박하고 착취한 사람들에게 강 회장이 내리는 심판은 주먹이 아니라 올감이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빠져나올 수 없도록 단단하게 조여들어가는 올감이. 남편 기수 쪽도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독촉 전화가 다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남편 기수가 빌린 돈의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고 원금 상환일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남편 기수는 사채업자에게 전화해서 악을 썼습니다. 합의서 보여줬잖아. 곧 50억 들어온다고. 그때까지만 기다리라니까. 하지만 사채업자들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자라도 먼저 갚으라는 독촉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밀려들었고 남편 기수의 외제차 앞에 독촉장이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기수는 속이 타들어갔지만 합의금이 곧 나올 거라는 믿음 하나에 매달려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미정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미정은 강 회장의 도움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미정에게 경영학 기초부터 기업 운영의 원리까지 최고의 교수진을 붙여 집중 교육을 시켰습니다. 미정은 새벽부터 밤까지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시장에서 새벽마다 생선을 나르던 그 끈기와 독함이 이번에는 책상 앞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몇 주가 흘렀습니다. 거울 앞에 선 미정의 모습은 시장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생선을 손질하던 그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 깔끔한 정장,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눈빛. 미정은 더 이상 시장의 생선가게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최고 건설 전략 기획실 본부장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한 것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미정에게 임명장을 건넸습니다. 최고 건설 전략 기획실 본부장 강한을. 미정은 임명장에 적힌 자기 본명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강하늘, 푸른 하늘의 하늘. 30년간 잃어버렸던 이름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미정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눈빛은 더욱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미정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다. 내가 준비되면 판을 뒤집는 건 내 손으로 해라. 아빠가 뒤에서 지켜줄 테니까.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의 눈빛에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그 시각 시어머니 경자는 시장에서 상인들에게 여전히 큰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 시장에서 일하고 싶으면 나한테 잘 보이는 게 좋을 거야. 시어머니 경자는 합의금 50억과 재개발 보상금이 곧 자기 손에 들어올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자기 가게가 재개발 구역에서 이미 빠졌다는 사실도, 자기가 사들인 건물의 대출 연장이 막혔다는 사실도 며느리라고 깔보던 미정이 재벌가의 딸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시어머니 경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공고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시장 입구 게시판에 커다란 도면이 붙었고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도면 위에는 재개발 대상 구역이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보상 대상 가게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자기 가게 이름을 찾아 손가락으로 짚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도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상인 하나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경자네 가게가 없는데? 그 한마디에 주변 상인들의 시선이 도면 한가운데로 쏠렸습니다. 시장 전체가 파란색으로 칠해진 가운데 시어머니 경자의 생선가게 자리만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지우개로 정확하게 지운 것처럼 시어머니 경자의 가게만 재개발 구역에서 쏙 빠져 있었습니다. 진짜네. 경자네만 빠졌어. 회장님이랑 합의했다더니 이게 뭐야? 50억 들어온다고 큰 소리 치더니 보상금도 못 받게 생겼네. 상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고 이윽고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 경자에게 너네 다 죽었어라는 말을 들으며 속을 끓이던 상인들이었습니다.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풀리듯 상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비웃었습니다. 시어머니 경자는 그 시각 집에서 느긋하게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경자 언니 재개발 도면 나왔는데 빨리 와서 봐. 언니네 가게 이상해. 시어머니 경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시장으로 나섰습니다. 어차피 보상금도 합의금도 다 자기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게시판 앞에 도착한 시어머니 경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도면 위에서 자기 가게를 찾던 시어머니 경자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 가게 이름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경자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뭐야? 왜 우리 가게가 없어? 이거 잘못된 거 아냐? 시어머니 경자가 게시판을 두 손으로 움켜잡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팔짱을 끼고 시어머니 경자를 바라볼 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경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시어머니 경자는 이를 악물고 택시를 잡아 구청으로 달려갔습니다. 구청 재개발 담당 부서에 들이닥친 시어머니 경자는 창구 직원 앞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우리 가게가 왜 빠진 거야? 실수 아니야? 당장 넣어. 지금 당장. 시어머니 경자가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악을 썼지만 담당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구역은 건설사 회장님이 직접 지정해서 제외한 구역입니다. 저희 쪽에서는 번복이 불가합니다. 회장님이 직접? 왜 우리 가게만 빼는 건데? 직원이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사유는 저희도 모릅니다. 건설사 측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시어머니 경자는 구청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지만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은 물 건너갔습니다. 시어머니 경자가 미정의 가게를 빼앗으면서까지 손에 넣으려 했던 그 보상금이
한 푼도 들어오지 않게 된 것이었습니다. 재앙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구청에서 나온 시어머니 경자의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은행과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건물 대출 만기가 도래했는데 은행에서 연장을 거부했다는 통보가 날아든 것이었습니다. 네 채의 건물에 걸린 대출금이 한꺼번에 전액 상환을 요구받았고 사채업자들도 원금을 당장 갚으라며 독촉을 쏟아냈습니다. 시어머니 경자가 은행에 전화해서 사정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연장이 불가합니다. 만기일까지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남편 기수 쪽도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남편 기수가 사채업자들에게 빌린 돈의 원금 상환일이 닥쳤고 합의서를 들이밀어도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사채업자 3명이 남편 기수가 뽑은 외제차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남편 기수가 나타나자 달려들었습니다. 야, 합의금 하더니 보상금도 못 받게 됐다며? 당장 돈 내놔. 남편 기수가 뒤로 물러서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잠깐만. 합의금이 아직 안 나온 거지 없어진 게 아니라고. 조금만 더 기다려. 하지만 사채업자들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남편 기수가 투자한 시장 주변 상가 부지도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날아갔고 남편 기수는 한순간에 빚더미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남편 기수는 사채업자들에게 쫓겨 시장 골목을 뛰어다녔습니다. 며칠 전까지 외제차를 몰고 시장 거리를 누비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빌린 돈 때문에 시장 골목에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방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연녀 유나였습니다. 남편 기수가 헐떡이며 내연녀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나야, 나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아. 잠깐만 도와줘.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좀만 빌려줘. 전화기 너머로 내연녀 유나의 목소리가 차갑게 돌아왔습니다. 뭐? 돈? 너 완전 거지 됐다며? 시장 사람들한테 다 들었어. 보상금도 못 받고 빚만 산더미라며. 유나야, 그게 아니라. 맞잖아. 나한테 재벌이니 뭐니 큰 소리 치더니 이 꼴이야? 웃기지도 않아. 나 바쁘니까 전화하지 마. 내연녀 유나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남편 기수가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3번, 4번, 5번. 전화기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기계음뿐이었습니다. 남편 기수는 시장 골목 구석에 쪼그려 앉아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오빠가 최고라며 매달리던 여자가 돈이 떨어지자 번호까지 차단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시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골목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시장 정문 앞에 길고 검은 리무진 한 대가 소리 없이 멈춰 섰습니다. 리무진의 뒷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 깔끔한 정장, 곱게 편 어깨, 하이힐이 시장 바닥을 또각또각 울리며 그 여자가 시장 골목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상인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누군가의 입에서 낮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저 사람 미정이 아니야? 상인들 사이에 술렁임이 퍼졌습니다. 그 여자는 미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주 전 찢어진 앞치마에 맨발로 쫓겨나던 그 미정이 아니었습니다. 차분하고 당당한 걸음으로 시장 골목을 가로지르는 미정의 모습에서 시장 생선가게 아줌마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미정이 시어머니 경자의 가게 앞에 섰습니다. 셔터가 반쯤 올라가 있었고 안에서 시어머니 경자가 사채업자와 전화통에 대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미정의 기척을 느낀 시어머니 경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니 경자의 눈이 미정을 알아보는 데는 3초가 걸렸습니다. 순간 시어머니 경자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이 미친 것, 내가 감히 여기를 다시 와? 내가 회장 꼬셔서 우리 가게 재개발해서 뺀 거지? 그렇지? 시어머니 경자가 가게 안에서 뛰쳐나와 미정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시어머니 경자의 손이 미정의 머리채를 향해 뻗었지만 미정의 옆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 2명이 시어머니 경자의 팔을 잡아 제지했습니다. 시어머니 경자가 버둥거리며 악을 썼지만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정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시어머니 경자의 얼굴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이건 명도 소송장이에요. 이 가게는 제 이름으로 된 제 가게입니다. 남의 가게를 허락도 없이 차지하고 있으니 법대로 하겠습니다. 내 가게에서 당장 나가세요. 미정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경자의 얼굴에 소송장이 펄럭이며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 경자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내려다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소란을 듣고 남편 기수가 골목 끝에서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미정의 모습을 본 남편 기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남편 기수는 미정 앞에 무릎을 꿇고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미정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다 내가 잘못한 거야. 한 번만 봐줘. 제발 한 번만. 미정은 남편 기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몇 주 전 바로 이 자리에서 미정이 남편 기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제발 내 말 좀 믿어줘라고 빌었을 때 남편 기수는 미정의 손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미정은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남편 기수의 손을 조용히 뿌리쳤습니다. 남편 기수의 손이 허공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때 리무진에서 한 사람이 더 내렸습니다. 강 회장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시장 골목을 걸어와 미정의 곁에 섰습니다. 상인들의 시선이 강 회장에게 쏠렸습니다. 최고건설 회장이 직접 이 시장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시어머니 경자와 남편 기수 그리고 모여든 상인들을 둘러본 뒤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강 회장이 미정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사람은 30년 전 제가 잃어버린 딸입니다. 제 딸 강하늘입니다. 시장 골목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상인들의 입이 떡 벌어졌고 시어머니 경자의 얼굴에서 남은 핏기마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남편 기수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어 강 회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남편 기수의 눈에 공포가 어렸습니다. 자기가 구박하고 돈을 빼돌리고 도둑 누명을 씌워 길바닥으로 내쫓은 아내가 최고 건설 회장의 딸이었다는 사실을 남편 기수의 머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경자의 입에서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고아라고 부모도 없는 것이라고 버림받은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며 깔보았던 며느리가 자기가 가토록 합의금을 타내려고 머리를 조아렸던 바로 그 재벌 회장의 친딸이었다니. 시어머니 경자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강 회장이 시어머니 경자와 남편 기수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30년간 자기 딸을 고아라고 조롱하고 착취하고 누명을 씌워 쫓아낸 사람들을 바라보는 강 회장의 눈에는 한치의 자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 경자와 남편 기수의 몰락은 빠르고도 처참했습니다. 시어머니 경자가 사들인 건물 4채는 대출 상환 기한을 넘기면서 줄줄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계약금으로 넣었던 돈은 위약금으로 날아갔고 사채업자들이 시어머니 경자의 집 앞에 진을 치고 앉아 원금을 내놓으라며 아침부터 밤까지 소란을 피웠습니다. 시어머니 경자가 평생 모은 재산이라고는 미정에게서 빼앗은 가게 하나뿐이었는데
그 가게마저 소송에서 패소하며 미정에게 돌아갔습니다. 법원은 시어머니 경자가 미정의 금고에서 돈을 훔치고 도둑 누명을 씌운 정황이 명백하다며 무고죄와 절도죄를 함께 인정했습니다. 시어머니 경자는 법정에서 내가 뭘 잘못했냐고 악을 썼지만 판사는 CCTV 영상과 상인들의 증언을 들이밀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남편 기수도 끝이 보이지 않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빌린 수억 원의 빚은 이자를 낳아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화려하게 뽑았던 외제차는 압류되어 끌려갔습니다. 내연녀 유나에게 사준 명품 가방과 목걸이는 유나가 전부 챙겨서 사라진 뒤였습니다. 남편 기수가 유나에게 수십 번 전화를 걸었지만 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오빠가 최고라며 팔짱을 끼던 여자가 단 한 통의 문자도 남기지 않고 증발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남편 기수는 그제야 유나가 처음부터 자기가 아니라 자기 돈을 사랑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경자는 모든 재산을 압류당하고 시장 입구에서 폐지를 줍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 상인들 위에 군림하던 시어머니 경자가 이제는 시장 상인들의 눈을 피해 고개를 숙이고 골목을 지나다녔습니다. 상인들은 시어머니 경자를 보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수군거렸습니다. 착한 며느리한테 그 짓을 해놓고 그 며느리가 재벌 딸이었다니. 천벌을 받은 거야, 천벌을. 시어머니 경자의 귀에 그 말이 들렸지만 시어머니 경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장에서 큰 소리치던 그 입이 이제는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미정은 달랐습니다. 미정은 자신의 원래 가게 자리에 최신식 수산유통본부를 세웠습니다. 낡은 생선가게가 있던 그 자리에 번쩍이는 간판과 깨끗한 유리벽이 들어섰습니다. 미정이 새벽마다 얼음물에 손을 담그며 생선을 날랐던 바로 그 자리에서 미정은 수십 명의 직원을 이끄는 대표가 되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미정의 유통본부를 올려다보며 감탄했고 미정은 그 상인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약속하며 상생을 선언했습니다. 저는 이 시장에서 자랐습니다. 이 시장이 저를 키워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재개발이 되더라도 여러분이 손해보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정의 말에 상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몇몇 상인들은 고개를 숙이며 그때 미정을 도둑으로 몰았던 것을 사과했고 미정은 그 사과를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최고건설 본사 회의실에서도 미정은 빛났습니다. 전략기획실 본부장으로서 재개발 관련 서류의 결제 도장을 찍는 미정의 모습에는 시장 바닥에서 10년을 구르며 다져진 단단함과 강 회장에게 물려받은 날카로운 판단력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미정의 뒤를 따르는 직원들의 눈에는 존경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미정은 아버지 강 회장과 함께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산길 양쪽으로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연분홍 꽃잎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묘비 앞에 선 미정은 꽃다발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묘비에 새겨진 어머니의 이름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내린 미정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 찾아줬어. 30년이나 걸렸지만 아빠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찾아와 줬어. 이제 걱정 마. 나 잘 살고 있어. 미정의 목소리가 봄바람에 실려 묘비 위로 흩어졌습니다. 뒤에 서 있던 강 회장이 눈물을 삼키며 미정의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 회장이 묘비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여보, 내가 우리 하늘이 찾았소. 늦어서 미안하오. 이제 내가 절대 안 놓칠 테니
당신도 편히 쉬시오. 부녀는 한참을 묘비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벚꽃잎이 한 잎 두 잎 떨어져 묘비 위에 내려앉았고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정이 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묘소를 내려오는 두 사람의 발걸음 위로 벚꽃잎이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30년을 떨어져 있었지만 나란히 걷는 두 사람의 그림자는 마치 처음부터 함께였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겹쳐져 있었습니다. 끊어졌다고 생각한 인연도 진심이 닿으면 다시 이어집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결국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미정과 강 회장이 30년 만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송나라의 문장가 소동파는 평생 3번이나 유배를 당하면서도 끝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유배지에서 남긴 글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대나무에 뿌리가 없었다면 1000번의 바람에 진작 꺾였을 것이다. 오늘 사연 속 미정이가 그러했습니다. 부모 없이 자라 시장 바닥에서 맨손으로 뿌리를 내렸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알아본 아버지가 30년 만에 딸의 손을 다시 잡아주었습니다. 살다 보면 뿌리째 뽑힌 것 같은 날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버텨낸 시간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쌓여 결국 나를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뿌리가 되어줍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부디 놓지 마십시오. 그 버팀의 끝에 반드시 여러분의 봄날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미정 씨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하루에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